007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서 입고 나오는 수트, 또 영화에서 콜린 포스가 입은 수트 끝내주죠. 물론 아무나 입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 수트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는 누굴까요? 부와 명성 모두에서 최고가 된, 사실 이 인물을 단순히 디자이너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번 편은 패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망해가던 구찌를 완벽히 부활시킨 주인공이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 작년 말 생긴 지 20년도 안 된 이 브랜드가 에스티로더에 팔렸는데 무려 약 3조 7천억 원. 그리고 자기 이름과 같은 브랜드를 매각한 이 디자이너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손에 쥐었고요. 근데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환갑이 넘었는데, 물론 뭐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무튼, 자, 이번 주제는요, 구찌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를 되살아나게 하고 톰 포드를 만들고 영화에서까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보그가 패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업가라고 표현한 톰 포드의 톰 포드입니다. 자, 언젠가부터 유튜브에 소비더머니라고 치면 톰 포드가 자동 완성어로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과거 구찌 편에서도 꽤 설명했던 톰 포드, 1961년생인데 뭔가 패션업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유명 디자이너들처럼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다들 책가방 들고 다니는데 톰 포드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리고 할머니가 즐겨보는 패션 잡지를 자기가 찾아서 계속 보고, 또 대학 생활은 뉴욕에서 주로 했는데 파티를 유명했던 전설적인 나이트 클럽을 드나들고 놀면서 셀럽들과 어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훗날 디자인에서 어떤 화려함, 섹시함, 육체 아름다움을 극단적으로 끌어내는 스타일 등등이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이트 클럽 죽돌이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다니다가 학교를 때려치우고 배우랑 모델 일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샴푸 광고 같은 거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다시 건축, 실내 디자인을 하려고 디자인 스쿨로 학교를 옮기고요. 학교가 파리에도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파리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톰 포드는 그의 성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집념을 나타내는 뭔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파리에서 인턴십을 끌로에에서 했다는데 정식 디자인이 아니라 브랜드 홍보하는 일을 도왔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나는 디자이너를 해야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뭔가 일을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패션 업계에서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딱 하고 계속 디자이너 자리를 노리는 집념을 보여주는데요. 왜 집념이라고 표현하냐면, 톰 포드가 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상업적으로 꽤 성공했던 디자이너 밑에서 어시스턴트직을 얻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신기해요.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얻었을까? 자, 여러분이 톰 포드라면 경력이 없는데 디자이너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회사를 차린다? 아니면 디자이너한테 자기가 작업한 거 습작을 쫙 해가지고 보낸다? 톰 포드가 어떻게 했냐면 맨날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만 거는 건 너무 쉬운데 싶을 수 있죠. 톰 포드가 어떻게 했느냐, 한 달 정도를 계속 매일 전화를 걸었는데, 근데 하루는 자기가 노리던 그 디자이너가 전화를 딱 받은 거야. 전화를 받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준비된 멘트를 딱 쳤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좋아요, 면접 봅시다. 대박이다. 근데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제일 빨리 오면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톰 포드가 뭐라고 했을까? 옷 갈아입고 바로 가겠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택시 타면 몇 분이 걸리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1시간 정도? 이랬던 게 아니고요.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톰 포드의 대답이 이랬어요. 30초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로비에 있어요. 그 전화를 로비에서 맨날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면접에 들어갔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스케치 해온 거는 마음에 드네. 그러면 좋아하는 유럽 디자이너 중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톰 포드가 샤넬이랑 아르마니요. 합격. 내 보조원으로 일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 디자이너가 톰 포드한테 물었대. 너 그때 왜 그렇게 대답했던 거야? 했더니 톰 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딱 보니까 아르마니를 입으신 것 같더라. 눈썰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뉴욕에서 이때 디자이너로 일하면서요, 톰 포드는 디자인 그 자체만이 아니라 뭐가 잘 팔리는지를 항상 신경 쓰는 상업적인 감각을 익혔다고 하죠. 훗날 톰 포드는 재능과 피나는 노력 중에서 당신같이 성공하려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요. 이렇게 답을 해요. 재능과 노력이 다 필요하지만 노력, 집착에 가까운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는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나보다 더 추진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나 같은 집중력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첫 부분에서 톰 포드 하면 집념을 떠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좀 아시겠죠? 이후에 톰 포드는 페리 앨리스로 옮겨서 청바지 디자인을 맡기도 하고요. 이탈리아로 다시 옮겨가서 구찌에서 일자리를 얻습니다. 왜 이탈리아로 갔느냐? 뭐 패션의 본고장은 유럽이다 이런 생각도 계속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뉴욕에서 HIV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또 동성애자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 맨하튼에 머물기가 너무 우울했다,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톰 포드와 구찌 서로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자, 예전에 구찌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톰 포드가 구찌로 옮겨와서 여러 분야에서 계속 영향을 펼쳤지만요, 90년대 초반까지 구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던 구찌 가문에게 톰 포드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죠. 왜 톰 포드는 지금도 그렇지만 블랙 색상을 사랑하고 막 각 잡힌 수트 같은 거 좋아하고, 블랙을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쓰는 블랙이 최소한 20가지는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구찌 가문 사람들은 아니 구찌 하면 브라운 색상을 써야지, 부드러운 선을 써야지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그렇지만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막장의 과정 중에서 구찌의 주인이 바뀌고 또 톰 포드를 믿어줬던 도메니코 드 솔레가 구찌 브랜드를 이끌면서요, 톰 포드는 다시 날개를 펴니다. 왜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상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큰 힘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쭉 그랬으니까 톰 포드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거겠고요. 아무튼 구찌 편에서도 나오지만 도메니코 드 솔레가 그랬다고 하죠. 톰 포드한테, 톰 포드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업도 잘 안 되고 망해가는 브랜드 같지만 우리한테는 구찌라는 이름, 브랜드가 있어. 그러면서 톰 포드한테 힘을 실어줬고요. 누구보다 미디어의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꿰뚫고 있던 톰 포드는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가장 관능적인 디자인으로 한물간 브랜드라고 여겨졌던 구찌를 완전히 젊고 핫한 브랜드로 부활시킵니다. 당시 광고들을 보면 막 와, 입이 딱 벌어져. 그런 광고도 있어요. 이렇게 음모를 G 모양으로 이렇게 왁싱을 해가지고. 다만 당시에 관능적이고 매력적이긴 한데 지나치게 선정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톰 포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내 옷은 허리라인을 보여주길 원하는 여성,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여성을 위한 것이다. 올바름을 따지는 문화가 패션에도 들어오면서 거의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됐지만 내 결론은 이렇다. 나는 여성의 몸이 드러나는, 남성의 몸이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 이런 톰 포드의 스타일에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너도 나도 구찌를 걸치고 등장하고요. 왜 마돈나가 시상식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찌로 쫙 빼입고, 구찌 가문한테서 브랜드를 샀던 쩐주가 구찌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겠다는 걱정을 하던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죠. 구찌의 매출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톰 포드는요, 구찌만 살려낸 게 아니었어요. 입생 로랑을 살려내고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스텔라 맥카트니 등등의 브랜드를 구찌 그룹이 품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누군가 자기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면 그걸 인정하고 톰 포드처럼 움직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톰 포드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고민했대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의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디자이너를 질투하고 있지? 어떤 재능을 계속 부러워하고 있지? 이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질투나는 상대가 떠오르면 회사를 설득해서 저 브랜드에 인수합시다. 이러한 과정에서요, 수많은 스타 디자이너들이 톰 포드 밑에서 일하면서 성장하고, 톰 포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때 자신을 도왔던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훗날 유럽의 주요 패션 하우스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패션이 아니라 어떤 업계에서도 뭐 그런 면이 있죠. 쩐주와 재능 있는 종업원이 언제까지나 함께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약간 긴장 관계가 있고,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뭐 대부분 월급쟁이나 뭐 종업원이니까. 2004년 구찌에서 톰 포드가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이때도 흥미로운 부분은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큰 조직에 있어서 그런 거지, 거기서 나오면 별 볼 일 없다. 그 조직의 힘을 등에 입고 일하는 거지 뭐 저 사람 자체가 뭐 있겠냐, 나오면 똑같다. 톰 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무리 망해가는 브랜드를 완전히 되살렸다고 해도 구찌를 떠날 때는 비슷한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재능이라는 건 어디서든 빛날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톰 포드는요,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획자이자 마케터이자 사업가이죠. 구찌에서 사실상 쫓겨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톰 포드의 행보가 신기했던 건요, 곧바로 의류 사업부터 손을 댄 게 아니라는 지점이에요. 톰 포드는 당시를 두고 이렇게 예상을 하죠. 내 역할도 많았지만 구찌라는 브랜드에는 이미 뭐가 많았다.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뭐 뱀부도 있고, 초록색, 빨간색 줄무늬도 있고, 또 토스빗도 있고, 그리고 구찌에는 무엇보다 막강한 유통망이 쫙 있어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하면 쫙 6개월 만에 옷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매장에 일사불란하게 쫙 풀리고, 구찌라는 브랜드의 힘을 더 이상
자신이 쓸 수 없다는 걸 완전 깨달은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그냥 전주곡 같은 거였을 뿐이다. 그때 그건 뭐 그냥 했던 거지. 나중에 본편은 따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구찌를 떠난 톰 포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책을 만든 거였어요. 갑자기 또 무슨 책이야, 디자이너가. 자기 이름이 커다랗게 표지에 박힌 자기의 스타일을 가득 담은 책. 구찌를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해야 된다. 이걸 톰 포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톰 포드는 옷이 아니라요, 안경과 화장품 사업에 뛰어듭니다. 세계적인 안경 화장품 생산업체인 마르꼴린 그리고 에스티로드와 손을 잡으면서요. 자, 왜 명품 산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품에 관심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뭐 백이나 뭐 드레스, 수트 같은 걸 사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좀 안 따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엔트리 상품으로 향수나 안경 같은 걸 만들어 팔고 그걸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장벽을 낮춘다. 쉽게 생각해보면 뭐 에르메스 백, 샤넬 백, 구찌 백은 좀 사기가 힘들어도 에르메스, 샤넬 향수나 구찌 선글라스는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 매출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안경, 화장품 등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서 알리고 그 이름을 딴 브랜드 상품을 사람들의 소비 반경에 들게 한 다음에는요, 2007년 드디어 톰 포드가 이제 본진을 치기 시작하죠. 남성복이었습니다. 뭐 톰 포드 스스로가 이미 셀럽이니까 스스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때도 혼자 다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가장 남성복 사업을 잘하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손을 잡는 영리함을 보여줬고요. 제냐 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남성복의 경우에 제냐만큼 뭐 수트에서부터 셔츠, 타이, 뭐 에슬레저룩까지 다 잘하는 업체는 없으니까. 또 그러면서도 브랜드의 독립성은 살려야 되니까 원단 개발만큼은 제냐랑 함께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톰 포드의 의상의 다름과 디테일을 살려냈다고 하죠. 또 운도 좋았던 게요, 톰 포드가 아까 2007년에 남성복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되게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명품 소비하는 계층은 경제 위기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는 편이니까 경제 위기를 넘어가서 돌아온 럭셔리 소비자들 중에서 새로운 걸 찾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 사람들이 값비싼 톰 포드 남성복에 열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이 통했던 게요, 확고한 명품이 돼야 되니까 매장을 어디다 열어야겠어요. 일단 먼저 열어야 되는 매장들이 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핫스팟, 파리, 런던, 뭐 로마 이런 데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생 브랜드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유럽보다는 미국,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이 잘 알고 강점이 있는 뉴욕의 매장을 열기로 했던 거예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인 곳을 딱 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성복으로도 복귀하고 예전처럼 미디어를 다루는 걸 잘해서 소위 인싸들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아가지고 컬렉션을 공개하고요. 당시에 핸드폰으로 뭐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것도 못 찍게 했대. 더 비밀스럽게 뭔가 더 있어 보이게 알려지도록 하려는 거였겠죠. 자기가 고용한 작가들한테만 사진, 영상 찍게 하고. 그러면서 톰 포드는요, 구찌에서 사실상 쫓겨난 지 불과 10년도 안 돼서요, 전 세계 내 인식에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또 해마다 조 단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톰 포드를 명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톰 포드도요, 뭐 SNS 세상에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건 뭐 예전처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만 딱 보여주는 뭐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 나 그런 거 안 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가 현실을 자각하는 거지.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재빨리 변신해가지고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집념을 보여주죠. 어떤 식이었냐면 스스로가 거의 모든 쇼핑을 이제 온라인에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동차까지. 그리고 뭐 보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만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영상통화로 보고, 이렇게 변신에 성공한 끝에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요, SNS에 올릴 만한 순간을 만드는 게 지금 시대 쇼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바꿨더라고요. 미디어가 바뀌면 패션쇼의 형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변신의 결정판이 작년에 있었던 브랜드 매각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뭐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하니까 패션에 대한 열정이 영화로 점차 옮겨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아마도 뭐 단지 돈을 위해서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 돈은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톰 포드는 그랬던 게 아니라요, 아마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대자본이라는 날개를 달면서 영속하길 바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브랜드는 팔렸지만 이후에도 계속 브랜드의 방향 설정하는 역할은 자기가 맡기로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과거 주요 명품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요, 창업 가문의 싸움, 또 죽음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브랜드를 자기 손에서 떠나보내야 했다면, 톰 포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또 분신과 같은 브랜드를 더 큰 세상에서 키우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성공한 뒤에도 머리맡에 자다 깨서 뭔가를 메모하려고 메모지를 붙여가면서 일에 집착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는 톰 포드. 그런 톰 포드가 만들고 더 큰 세상으로 떠나보낸 브랜드 톰 포드는 앞으로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까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빛을 잃지 않는 명품들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There's just no time to die.